예배를 위해서 고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느끼는 쌀쌀한 바람이 낮에도 선선하게 불고 나뭇잎에 갈색빛이 돕니다. 공기의 기운도 바뀌어 코와 피부로 한절기를 앓고도 있습니다. 동력의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고 변화를 느끼며 보고 변화의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며 놀라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도 많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사랑, 관계, 일이 보호망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희망 안에 살아야 할지 위축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 4단계로 우울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희망과 의미를 발견하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에서 공기가 순환하듯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병이 치유되고 묵혀둔 문제를 풀어내고 관계가 회복되어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부조리, 부의 양극화, 한탕주의, 소비지상주의, 유전무죄, 집값폭 등 미해결인 세월호 문제와 역사 문제들 갈등이 쌓여 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청년과 아이들, 그리고 자연을 염두에 두며 갈등을 풀어내고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개인이 많아지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신비를 깨우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남궁 혜정님, 해국님은 남궁 혜경님은 고양시 YWCA에서 그 어린이 청소년 또 성인들 생명 평화의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기획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그 활동가로서 아주 현장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한 경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은 10년, IPCC에서 10년도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지구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번 6차 보고서에서도 빠르게 진행을 된다라고. 이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내리고 있는 거라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사님 소개받고 오늘 동역교회 교인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고향 IWC 남궁혜입니다. 제가 오면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왜냐하면 본 예배 설교 시간에 평신도가 이 말씀의 시간을 대신해서 뭔가를 전한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 생소한 경험이었고 굉장히 이제 긴장하면서 왔는데 딱 문 앞에 서는 순간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교회랑 분위기가 다르구나. 들어왔는데 너무 교회가 예쁘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입구에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잠깐 쉬고 가라는 물건, 그 제품들을 좀 남겨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환영받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가라앉았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요즘에 뉴스 보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너무 화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만 계속 보다 보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 그동안 들었던 어떤 그 스트레스보다 더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고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먼저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는 고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며 살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10년 이후의 삶을 고민했거든요. 저는 10년 전에 엄청 전국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놀았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철철마다 옷을 샀고요. 마트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고 나서 주는 비닐봉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한 걸 버리면 100%다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2020년에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희 이번에 고양 YWC의 팀들이랑 팀을 구성해서 이게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운동이에요. 들어보시는 분 계셨겠지만 영국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플라스틱의 이 발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줄임은 없을 거다 해서 영국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장을 가서 마트에서 전부 다 포장재를 다 버리고 알맹이만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가득 포장도 필요 없고 묶음 포장도 필요 없다. 제가 피켓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서 실제로 이 운동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김 트레이예요. 김에 이렇게 묶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김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당 10장에서 15장의 김이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전부 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업체에 메일을 다 보냈어요. 우리 이런 플라스틱 필요 없다. 트레이에 없는 김 포장 해달라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응답을 안 했는데 풀무원에서 응답이 왔어요.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생활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대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저희가 기존 제품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비교 전시하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시민들을 만나는 운동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년 어떤 결정을 했냐면 새 옷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이 결정을 제가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해양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우리는 그 옷들을 의식 없이 사서 입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실천하기를 했고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키면서 정말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새 옷을 사나 옷을 사지 않아 입을 옷은 없는 거구나 원래.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하나 바뀐 거는 제가 오히려 옷을 안 삼으로 인해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을 훨씬 더 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저를 성찰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마지막으로 같이 나눌게요. 그리고 올 여름에 저는 골치 아픈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고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두꺼운 보고서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2030년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우리한테 숫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시간인데요.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저는 또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오늘의 제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랑 얘가 일치하지가 않아서 잘 보이는지를 먼저 이제 저희가 1.5도 내로 기후 평균 온도를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지금 1.09도가 오른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한 해 동안 발생한 일인데요. 그리스 산불, 유럽 폭우, 그 다음에 50도가 넘는 미국 서부의 폭염, 텍사스에 한 번도 이런 폭염이 없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018년도 유령 폭염이 있었고 19년도에는 정말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고, 그리고 작년에는 54일간의 초장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늘 항상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자연재난의 크기도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일단 대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전례 없는 기후위기 원인이 뭘까? 이건 인간이 잘 아는 것처럼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했는데 1.9도 올랐고요. 200년 넘게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평균적으로 쭉 가다가 여기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완전 수직 상승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기후 온도는 2800년도 산업혁명 때부터 끝없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용도도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2016년에 이산화탄소 임계치라고 하는 400ppm이 넘었고 19년도에는 410을 기록했는데, 이런 가파른 상승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해요. 매우 시급하게 지금 이 기후위기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우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게 세계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걸 넘어서고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것은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열선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기후위기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문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세계 그 기후위기 대응 지수가 61개 국중에 저희는 53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8위량을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위기 앞당 국가라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이런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들은 대비와 대응이 어렵고 규모가 너무나 크게 확산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식량의 문제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그 산호초들이 없어지는데, 산호초의 문제는 단순하게 산호초가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호초가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호초가 없으면 해양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원인데, 이것들이 끝없이 객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고, 이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의 문제는 또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위기로 분명히 직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 받듯이 지금 현재 100개국에서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이 망가지면 먹을거리는 엄청난 위협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단적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어떤 삶을 초래했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의 시점을 생각하면 2010년에 아랍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많은 지역에서. 근데 가장 큰 이제 그 내전으로 발전한 시리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알고 있죠.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건데, 시리아 난민 사태의 날개짓은 결국은 뭐였냐면 2010년에 러시아의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이 발생하면서 밀 생산이 완전히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국 생산을 위해서 수출을 금지했는데, 아랍 지역은 러시아에서 수출한 밀을 엄청나게 먹고 살아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 불평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런 시위로 발전했고 이것이 내전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기후 위기가 왔을 때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은 어떨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랑 인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국제농산물 가격이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지금 장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장바구니 물가 무섭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나라들이 어려워질 때는 전부 다 수출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보다 2.7배의 그 식량이 필요한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바다와 땅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못 사는 시기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다가올 거라는 거죠.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 동통증이 지금 높고 있는데 얘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빙하성 고대 바이러스. 한 번도 인간이 접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에 시베리아 동독증이 녹으면서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 75년 만에 이게 발견이 되면서 그 지구에서 2,300마리의 술록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소년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동독증이 녹으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2020년에 시베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얘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높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이 영향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보면은 이 왼쪽 표를 보시면 2025년간 최상위 1%가 하위 50% 삶의 탄소 배출 2배를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위 10%는 일단 탄소 배출을 30년까지 지금의 10%, 10분의 1 정도로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 녹색당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기를 연 2회 이상 타는 사람들에게 다른 특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것이 또 유럽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불평등은 젠더 갈등도 일으킵니다. 젠더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죠. 남성은 여성보다 온실가스를 16% 더 배출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여성과 어린이 사망률이 남성에 비해서 14배가 높아요. 통계치를 보면. 왜냐하면 여성은 혼자 피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재난대비 역량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기후난민의 80%는 여성이고 우리나라 코로나19 여성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서 3.4배 떨어졌고요. 가정폭력은 돌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가했습니다. 충격적인 또 기사가 하나 있었죠. 2020년에 20대 여성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9년에 비해서 43%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20대 여성들의 삶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는 것들을 이 통계를 풀면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평화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건데 2050년에 한 12억 명의 생태난민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적도 인구가 지금 전 지구의 한 40%가 살고 있는데 인간 생존 한계 온도인 습고 온도라는 게 있어요. 땀을 배출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식히는 건데 이게 35도를 초과하면 이 생태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인구들이 40%가 지금 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유럽 사회와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사업을 발표했잖아요. 그린 뉴딜의 정신은 뭐냐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 플러스 한 축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마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시장인 것처럼 그리고 그 예산은 전부 기업들에 가서 이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책 그린 뉴딜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지 못해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전개할지가 우리한테 큰 과제고요. 그래서 이 기후 대응을 위해서 세계 이제 195개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2015년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산업화 이전 대비 1위보다 작게 1.5도 상승폭을 제한하자.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하는 것을 흡수원으로 만들어서 기술로 개발하던 아니면 녹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품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겠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이 되는 여기 보면은 꼭지에 쭉 그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한꺼번에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우리나라도 2050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IPCC 특별보고서 보면 2018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면 2030년에서 52년에 1.5도 넘어갈 거야라고 했고요. 그래서 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해야 된다. 석탄 사용 전면 중지해야 된다. 넷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8월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차 보고서는 13년에 5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13년과 지금이 얼마나 지구환경이 악화됐는지 표를 보여줄게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아까 2030년에서 52년이라고 했잖아요. 2021년에서 2040년으로 당겨졌어요. 1.5도가 오르는 것은 올해부터도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3년 만에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긴급하고 위급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 모았잖아요. 모여서 우리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하래 얘기해라고 했을 때 미국은 엄청나게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일본도 상향했고 유럽은 심지어 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 못 냈습니다. 작년에 낸 거 2017년 대비 24.4% 감축할게 라고 하고 감축 목표는 추가로 상향해서 우리가 올해 낼게 이렇게 하고 못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죠. 시민사회에서 기후정의법 만들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긴박한 요구를 했는데 그 판노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대응법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녹색성장 우리 잘 알죠? MB정부에서 뭐 했는지 자대강하고 토목공사하고 이랬던 이 법들을 그대로 성장과 개발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주식에서 이건 기후대응법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날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기사는 뭐냐면 기업 몫이다 이 부담은 그리고 자동차 산업 고사한다 전부 다 그런 기사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어디서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출원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대부분 씁니다. 뭐 산업, 농업은 의외로 굉장히 적죠. 소규모 농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에너지를 그러면 86.9%를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만드는데 얘는 뭘로 만드냐? 석탄 40%, 원자력 25%, 천연가스 25%, 재생에너지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탄소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너무나 시급한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탈석탄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씩 반상황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탄을 신규 건설을 지금 7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년 넷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규 건설하게 되면 60년까지 얘를 가동해야 돼요. 넷째를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는 어디냐? 다배출은 이 10개 기업에서 제일 많이 배출해요. 우리나라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넷째를 달성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개인의 활동과 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치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탈석탄할 것인가가 너무나 큰 과제인 거죠. 고양시를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이제 폭염과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기후위기가 오면.
고양시 그 전국 폭염지도를 환경부에서 발표했는데 전체 시군구 63.3%가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라고 나왔는데 고양시 어떨 것 같아요? 고양시 매우 높음, 보통, 낮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인가 싶은데 우리가 기후 변화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거는 이거였어요. 홍수 위험도를 그린피스에서 분석했을 때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발표한 건데 이제 기후변화 대처 안 하면 횟수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가? 우리나라 5%가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를 당하는데 지금처럼 유지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높아요. 130만 명. 그럼 경기 내 31개 시군구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 맞춰보시겠어요? 어느 지역,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요? 고양시예요. 26만 명의 피해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이런 피해가 26만 명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디 가서 대피하고 있어야 되죠? 인구의 지금 25%잖아요. 100만이 조금 넘으니까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린피스 들어가면 우리 분들이 자기 주소를 입력하면 이게 이제 붉게 된 게 잠기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하얀 게 제가 능곡 살아요, 다행히. 이 주변에 살거든요. 이 주변 전부 다 잠깁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다 잠겨요. 저희 사무실도 잠겨요. 저 주역에 있거든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고양시 기후변화 전망을 그 환경부가 발표를 해야 돼요. 올라가면서 보실 수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하천 제방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어디가 잠기나 봤는데 여기가 요 지점이 능곡역이에요. 잠깁니다. 그것도 2m로 잠겨요. 여기 흥신동 이쪽 다 잠기고요. 이쪽이 현천 옆인데 이거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빨갛게 된 여기에 저기로 표시를 했어요. 네. 거기 표시하셔도 네. 저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군요. 이쪽 여기 보라색 이렇게 둘러싸이는 데가 능곡역이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현천 옆에 보면은 아주 붉은 그 색이 있잖아요. 여기 5m 잠기고요. 여기 능곡역 주변 2m에서 5m 사이 잠깁니다. 이게 홍수 지도예요. 이 고양시가 얼마나 폭염보다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지가 알겠죠. 그렇다면 고양시는 홍수 대비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그린피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고 계신 집 주소를 쳐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지도가 다 나옵니다. 고양시 위기 대응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기후 악화는 국가이고 우리는 이렇게 홍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 이 글자가 깨졌네요. 목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에서? 잘하고 있을까요? 31.8% 감축하겠다 2003년. 근데 많이 감축하는 것 같아요? 31.8%? 괜찮은 숫자 같죠? 노력하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가 아까 1990년 대비 그 다음에 뭐 2005년 대비 이렇게 줄이겠다 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줄이는 건데 이 BAU 전망치는 뭐냐면 30년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배출할 것 같아. 거기서 30%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숫자를 가지고서 보면은 되게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나 이게 몇 프로 안 줄이는 거죠. 결국 30년을 예측해서 에너지를 줄인다는 건 결국 줄이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님은 굉장히 의지가 많고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고양시가.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고양시는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송, 도로에서. 그죠? 그게 그래서 석유 사용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고양시 에너지 감축 목표는 어디에 집중돼야 될까요? 결국은 뭐냐면 수송, 운전, 뭐 이런 부분들을 잡는 거와
자전거 상업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91%를 고양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의 에너지 감축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수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로드맵인데 2019년에 이제 고양시가 발표를 했어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쭉 보면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예요. 그리고 버스를 개선하겠다, 친환경 교통수단, 뭐 수소차, 전기차 보급하겠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광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갈 때, 서울에서 여기 들어올 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광역 단위의 이게 정책인데 과연 우리는 이 수성이 광역 단위에서 나올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양시 자동차 대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SUV 등 상대적으로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도로가 이 차들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고 도시가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너무나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개인당 자동차 한 대의 인구수가 2명당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도 역계 통행실대 교통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 고양시는 차량 통행량이 4번째로 많고요. 이게 깨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고양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본 거예요. 도보 빼고. 그랬더니 51%가 승용차를 가지고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승용차 가지고 어디 갈까? 고양시민들이. 60%가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경기도 서울권.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수성 분야의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잡겠다고 지선에 나오는 이 시장 후보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없애버리겠다. 주차장. 거의 한 70%로 지금 있는 모든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여기 녹지화하겠다. 뽑으시겠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큰 딜레마를 주는 거죠. 수성 분야 감축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정책 뭐냐면 최근에 경인일보에서 이게 며칠 전 기사거든요. 고양 시민이 시장이면 시장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70%가 만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고 요구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주차 공간 확대해달라고 1차로 요구했습니다. 고양시는 3년간 계속적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요구했고 정책은 이걸 받았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구했어요. 여기도 이제 기후대응이 워낙에 심각한 폭염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자 대구 시민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0%가 반대했습니다. 이거 못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주차 공간을 거의 70% 감축해버리고 녹지를 만들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찍을까요? 사례가 있죠. 정말로 잘하는 파리안 이대하고 시장님이 작년에 재선을 했는데 대표 공약을 했어요. 15분 거리, 15분 도시 만들겠다. 자동차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내에서 일하고 즐기고 문화활동을 즐기는 이러한 도시, 통합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중요한 시는 뭐냐면 주차장 72% 6만 개 없애겠다. 했는데 재선되셨죠. 이거를 파리 시민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15분 도시라는 비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선에서 이런 도시를 기후위기시대 만들겠다라는 정말 그런 비전을 가진 시장에 나와서 공약을 하는가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실은 아주 파격 실험을 합니다. 기차로 150분 거리를 갈 수 있는 곳은 비행 운항을 다 닫아버리겠다. 이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신 메뉴를 제공하고 또 슈퍼마켓에는 포장을 최소화하고 이런 많은 구체적인 안들을 기후법안에 담았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린이들 별로 인기 없잖아요. 고양시 굉장히 많은 정책 발표하지만 시민들 거의 모르잖아요.
인기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인데 파리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달구 시장에 그런 비전도 있었지만 기후위기 시민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이게 시민들은 4시간 이상 비행기 운영을 금지하죠. 파격적으로 시민들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업계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2시간 30분으로 타협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2시간 30분으로 고속철도 갈 수 있는 걸 만약에 닫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비행기 띄울 데가 없어요. 그죠? 이 실험을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 기후위기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절반을 이동할 때 절반을 걷고 이동하게 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버스 100% 정비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 한 도시는 9월부터 2019년 9월부터 버스업을 완전 무료화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4% 대중교통량이 증가했대요. 전 세계 100개 도시에서 이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도시는 맨하탄 역시 스트리트를 들어왔을 때 진입 차량에 교통 혼잡세 부과하겠다. 그것도 11달러에 14달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원을 마련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에 탑승하는 비용은 무료에 가까운 파격적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영국도 이제 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수송 분야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우리는 고양시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주차장 확대에 멈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 확대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다니기 불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식구 4명 있는데 자동차가 3대인 집도 있고요. 자동차 없이 다니는 집이 있고 똑같이 기후환경을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다? 이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수용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럼 환경세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차장 확대 줄이라고 얘기하고 녹지공간 확보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도로가 자동차 중심을 편하게 하는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정책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주차장 늘려주는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수성 분야의 에너지를 살까요? 불가능한 거죠. 온실가스 이게 제일 이제 답답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 분야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보면은 이게 이제 집중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공공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줄이겠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제로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로드맵을 보면은 신축 건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공공건물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기존 건물에서 나오는 33% 에너지를 배출하는 기존 건물 어떻게 잡을 건데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거든요. 민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민간의 이 노후주택, 고양시의 노후주택이 한 그 통계를 보니까 30년 이상 된 그 노후주택이 아파트랑 단독주택 포함해서 10,000동이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계획을 보면 이 노후주택을 2030년까지 몇 채를 리모델링 할 건가 예산 들여서 봤더니 374채, 10,000동 중에 374채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계획은 정말 고양시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를 잡는 데 적당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건물 분야는 결국은 공공 영역을 먼저 타겟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양시 5개 지역의 도시재생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신규 건물은 에너지 제로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 인테리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건축물 쓰레기 엄청 나오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기
아니면 정말 단열, 이 온실가스 감축을 잡는데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공임대주택만은 이제 그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기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단열을 반드시 하라는 거. 인테리어 안에. 그래서 건물에너지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파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2028년도에 적정 수준의 건물에너지 등급에서 이탈하면 2028년부터 아예 임대를 못하게 막았어요. 네. 이런 강력한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민간에 10,000동이 넘는데 300몇 개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양시 탄소 포인트제 우리 그 선생님들은 다 가입하셨나요? 많이 하셨죠. 경기도가 사실 에너지 1인 사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고양시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근데 탄소 포인트 제도 가입률이요 5%밖에 안 돼요. 거의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이거 열심히 하시는데 60% 주민의 60%가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셨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개인에게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목소리를 남기는 게 아니라 안산이가 안양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설계사들이 그 각 동으로 파견이 돼서 주민들을 교육해서 동 단위로 이거를 전체가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해서 에너지를 함께 줄이는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도 이제 에너지 설계사가 매우 적게 있는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를 키워서 각 동단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면서 이 운동을 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을 에너지를 줄일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되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성택골 에너지 자립마을 얘기는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10년 동안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을에서 에너지 먹고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일자리도 얻고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 건축물에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마을 미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 전기 설비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마을주택 들어가서 에너지 진단도 해주시고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공사비를 풀어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책임 있게 아주 관리를 성실하게 해주면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미술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저는 이거 진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을 수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와라. 우리가 집 수리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줄게.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집 수리에 대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 거잖아요. 기술자를 양성하는 창업스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협동조합을 이런 에너지 관련한 협동조합들을 만들어내는 데 지원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정리하면서 할 건데요. 어떻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무거우시죠?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나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 이런 얘기를 했죠. 지구에겐 면도날만큼의 시간만이 남았다. 그리고 제가 봤던 부분 중에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희 툰베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 기회 행동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2019년 3월 15일에 그래서 125개국에서 2,100곳에 청소년 무려 160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시위를 했어요. 여기서 나왔던 구호가 있었어요. 돈이 중요하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구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팔아넘기다니, 그깟 돈 때문에. 이런 구호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구호가 나왔었냐면, 당신들은 늙어서 죽지, 우리는 위기 때문에 죽어. 굉장히 세대 불평등을 청소년들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희 코로나19의 일상 회복을 꿈꿔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건 반성과 성찰하는 회복은 오히려 제한이 되겠다. 여행 수요 잔뜩 지금 막 물러났잖아요. 이게 풀리면 일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해외여행을 증폭할 것이고 우리는 또 일상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기후위기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겠죠. 후세대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지구자원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다 가져다가 쓴 세대. 그리고 죽을 줄도 모르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다 착취해서 쓴 가장 탐욕스러운 세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들을 다 멸종시킨 생물종들에 대한 연쇄 살인범들. 이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일 수 있어요. 더 이상의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생태적 영성.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본스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본스 역설? 그게 뭐냐면 효율을 높여놔도 사람들의 에너지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어느 도시에 햇빛발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시민 햇빛발전소를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낮은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에너지를 예전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기술이 오히려 더 많은 효율을 주면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진행하잖아요. 100% 재생에너지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주도가.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차량 이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 효과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술이 이 문제를 잡을 것인가? 아닌 거죠. 그건 여기 안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태적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욕망의 문제, 삶의 습관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전환할 것인가. 거의 모든 것을 전환하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굉장히 큰 과제를 우리한테 이제 낳는 거죠. 제가 아까 옷을 안 사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소비를 안 했는데 생각이 바뀌더라. 거기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줬던 올 초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요거를 하나 샀거든요. 왜냐면 이제 휴지를 안 쓰기 위해서 손을 닦으려고. 아니 집에 손수건도 많은데 굳이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고 몰랐어요. 여기 한 4장짜리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하나 쓰면 되겠다 해서 제가 샀는데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4장 중에 한 장이 요만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뭘 쓰라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일단 썼는데 놀라운 생각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이걸로 충분히 하루를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냈다가 투덜댔다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걸로 충분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막 부동산 광풍에 주식 투자에 엄청난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결핍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충분하다는 인식의 전환. 이것은 저는 생태적 영성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한국교회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 자본주의를 교회가 해답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욕망의 문제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깊은 이 내면의 욕망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부 50% 올려, 지방자치단체 50% 올려서 감축해 계속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여기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계속 마이크 쓰고 노트북 쓰고 불 켜면서 지금 계속 배출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50%를 줄일 것인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개인은 이 50%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맞물려야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너무 정책도 미비해. 그리고 우리 너무 안 움직여. 이단 우리 YWC 10몇 명 가지고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 팀을 만들어내는 정책 제안 가지고는 택도 없겠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고양시 기후위기 실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최근에 소득영향사 굉장히 많은 아이쿠비라든지 환경단체 교회들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에너지의 날에. 이 단체들 모으고 더 많이 모아서 각 단체별에게 과제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냥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단체는 고양시 수성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줘. 정책도 모니터링 해주고 그리고 수성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줘. 그리고 한 분야는 건물을 어떻게 건물 분야 다른 단체는 건물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건물 분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시민들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일상에서 감축할 수 있을지 저희가 모니터링 팀이랑 다른 지자체 사례랑 다른 세계 나라의 사례들을 쭉 봤었는데 너무나 혁신적인 사례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고양시에 교육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공부해서 시민들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 대비 역량이 여성들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양시 여성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이 정책도 모니터링해서 또 제안을 하는 것들 되게 필요하고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여성 일자리가 이렇게 위협받는데 기후 위기 때 더 하겠죠. 결국 산업을 전환하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것들 항상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돌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분야끼리 같이 공부하고 이걸 전체 모여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안하고 만든 정책들을 우리가 내년 지선에 우리 힘으로 던지자. 이것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역교회 성도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후 대선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중대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년 대선은 기후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의 초점과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많은 대선 후보 중에 딱 2명만 기후와 에너지를 신설하게 봐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지구의 생태적 용량의 한계를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책임감들을 가지고서 함께 정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원래는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연장선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한 적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명기 16장 20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요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헌어도 물론 나오죠. 잠깐만요. 그 뭐 우리가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시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저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16%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게 이게 왜 네, 이 스웨덴 통계인데 마이크 들어주시죠. 네. 스웨덴에서 나온 통계예요. 스웨덴이요? 네, 스웨덴에서 나온 통계인데 남성들이 여성보다 차량들을 더 많이 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집안에 차가 한 대 있다 그러면 출근할 때 남성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육식을 한다는 것.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통계가 훨씬 남성들이 많이 배출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사이즈가 크잖아.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과격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수송을 잡으려면 60% 고양시 내에서 이동하는 승용차 차량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이걸 금지한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이동할 때는 승용차 사용 못한다. 이걸 만약에 정책으로 낸다고 그러면 찍으시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리처럼.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할인을 유지하는 건 네? 안 받아줘. 파리로 간다고요? 안 받아줄 건데. 근데 도시를 그렇게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지 따라가죠, 시민들이. 저희는 비전 없이 감축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진 시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소멸하라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를 계속 쪼고 있죠. 각인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판단을 못하고 제가 네. 이제 광고를 봤는데 풍력발전소 그걸 보면서 애가 엄마 저거 뭐야? 그러니까 저거는 지구를 식히는 선풍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기차를 보면서 저걸 쓰면서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전기되는 자동차가 배터리가 얼마나 큰 쓰레기가 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단지 그래서 저거 항의해야 되나? 저 기업에 전화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거짓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재건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전기차 사용한다고 과연 친환경적인가?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도 전기차를 다 바꾼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하는데 그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잖아요. 철을 생산하잖아요. 여기에서 온실가스 안 나올까요? 포스코가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의 12%를 혼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기차를 바꾼다는 것이 물론 탄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는 영향을 덜 미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도 전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고양시가 이렇게 굉장히 막 잘하고 있다고 엄청 선전을 많이 했는데 아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보고서 저는 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빈약한 보고서인지. 근데 막 저희 주변에만 말씀하신 게 동의하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손수건 써야 돼, 뭐 써야 돼, 이게 생활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이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지금 얼마나 이런 데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아. 저는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절망감이 되게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무력감은 무력감이죠. 왜냐하면 위기는 너무 큰데 내 개인이 뭘로 바꿔? 이 절망감도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결국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노력하고 개인이 열심히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로 책임을 부과하는 걸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정책이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래야지 우리가 덜 무력감을 느끼죠. 사실 이 무력감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뭐 결국 늙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늙으니까 늙어서 죽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희망적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 소수가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들이 거세게 열풍이 일면서 기업들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 인문을 많이 들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눈치 보지 않으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구나라는 희망을 보여준 것도 사실 아주 시민들의 작은 힘들이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결국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안에 아마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잠기겠죠. 여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해요? 저기 지도 찾아봐서 안 잠기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셔야 될까요? 생활에서 마음을 이동하려고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공유하는 거나 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네. 건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는 이렇게 뭐 맥도날드든 뭐 커피점들을 차 타고 이렇게 받는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 한동안 저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공회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들 더 많이 이용하고요. 그 코로나가 약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저 꺼리게 만들었죠. 예, 그 반대 방향 정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게 플라스틱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배달 음식 증가하면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확실히 못하고.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제가 되게 그러면 코로나19에 항공기도 멈추고 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감축됐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조금 감축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축이 안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면 2년에서 200년 가거든요.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농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요만큼 지났는데도 기후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노력, 미국의 노력,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또 희망적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결국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막심하고 가끔은 이걸 해서 뭐하나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건데? 이 생각하면서 그냥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새 옷을 안 사면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관심도가 없으니까 아예 옷 구경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나 안 사나 이로써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없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소비를 할 때 오히려 더 없다는 생각을 했지 소비를 안 하니까 없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재미난 경험이기도 해요.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남궁 회장님 강의를 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희망적인 거는 열정과 사랑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느낌입니다. 네, 사실 저도 적지 않게 그 절망감과 좌절감에 많이 이렇게 이거 뭐 무너지는 속도가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변화도 별로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하나하나 변화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네, 행동 하나 바꾸는 건 너무 힘든데 그 무너지는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래서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뭐 10년 후에 멸망한다 저 대참사가
대멸종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때 우리는 뭐 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 다 하나님 앞에 가겠죠, 결국은. 그렇지만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굉장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인가라도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는 고양시의 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해주신 우리 국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연대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YWCA 아주 든든하고 힘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연 생명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들 공동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